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샴푸나 세제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리필용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데 이 리필용 제품의 내용물과 양과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면 이 리필용 제품이 더 비싼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잔에 2,000원에 파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려고 리필해주세요 했더니 리필하는 건 2,500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보통 제품이 2.4리터면 리필 제품은 그보다 용량이 적은 2리터짜리인 경우가 많은데, 언뜻 보면 그래서 리필 제품이 가격 자체는 조금 싸지만 용량이 적은 것까지 감안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리필 제품이 오히려 더 비싸게 계산되는 거고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일반 제품은 경쟁 제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 행사를 자주 많이 하는데 리필 제품은 그냥 저 구석에 놓고 알아서 필요한 분들 사가겠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할인 행사를 잘 안 해서 리필 제품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샴푸나 세제 리필 제품 사실 때는 리필이니까 싸겠지라고 그냥 집지 마시고 꼭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가끔은 면도기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할인 행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면도기 몸체에다가 날을 6개 한꺼번에 더 넣어주는 그런 제품은 그냥 면도 날만 6개 따로 낱개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어들 때만큼은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인 스크루지 영감만큼 지독한 구두쇠가 가끔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리그 NFL이라고 하죠. 이 미식축구 리그에는 여러 구단들이 있는데 이 구단들 중에는 가난한 구단도 없고 부자 구단도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미식축구 리그의 독특한 수입 분배 구조 덕분이라는데, 미국의 미식축구 리그는 어떤 수입 구조와 어떤 분배 구조를 갖고 있길래 모두가 다 잘 사는 가난한 구단이 없는 구조가 됐는지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거품이다 아니다 더 오를 거다 이런 엇갈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의 시야를 나라 밖으로 넓혀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는 요즘 어떤 상황이고 또 그 나라들은 최근에 뭐가 고민인 건지 등등 다른 나라의 속사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나라의 속사정, 오늘도 글로벌 금융탐방기라는 책을 쓰신 메리츠증권 윤민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출연하셨던 게 지난 9월 3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파업으로 저희가 주말 방송을 당분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딱 그때 다큐멘터리 찍으러 인도네시아로 떠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제 다큐멘터리예요?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의 동물들 이야기예요? 어떤 겁니까?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투자를 할 때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 그 나라, 정말 그 나라의 속사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보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좋은 정보도 드리려고. 저희가 TV였으면 가져다 트는 건데.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네요. 특히 중국의 부동산 이야기. 네, 맞습니다. 중국에 저도 지인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집값 요즘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되지도 못하게 중국은 훨씬 더 올랐더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 시각으로 보면 이 정도 올랐으면 거품이거나 버블인 건데 중국 안에서도 뭐 여러 의견이 있더군요. 아직 더 오를 거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습니까? 유기연구원께서도 중국 가서 직접 보고 오셨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북경이나 상해, 뭐 심천 같은 그런 대도시 가면은 그 아파트의 가격은 서울 강남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도 치면 뭐 30평 정도 되는 국민주택 규모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아파트는 좀 큰 편이고요. 예. 뭐 50평, 60평짜리가 많이 있고 비싼 거는 뭐 50억짜리, 60억짜리도 있으니까 50평, 60평이 5, 60억이면 평당 1억이네요. 네네네. 어이구. 그런 아파트들이 증비했는데 또 반면에 지방의 그 중소형 도시에 가보면은 네. 다 지어졌는데 입주가 안 된 아파트들도 상당수 보였습니다. 빈집 그렇죠. 미분양이네요, 그럼. 그렇죠. 미분양된 아파트 상당히 보였고 예. 흥미롭게도 그 옆에 또 아파트 또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미분양 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뭐 잘못 짚으면 미분양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옆에서 또 짓고 있는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어쩌려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660개 도시들을 조사해 본 결과 반년 동안 전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가구의 수가 무려 6,500만 호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미분양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분양하려고 옆에다 짓는지 걱정이네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런 거 보면 이제 곧 거품 꺼지기 시작할 거다. 물론 거품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약한 곳부터 꺼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도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도시로까지 올 테니 이 부동산 너무 비싼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반드시 비쌀 이유가 있지. 그 돈 내는 사람들이 괜히 내겠냐라는 또 의견도 만만치 않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지탱해주는 그런 의견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중국에서는 인간 역사상 가장 큰 거대한 도시화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화? 네, 도시화. 농촌에서 계속 올라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기존에 낙후된 주택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더 좋은 집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집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크다. 그 수요. 네, 그 수요도 있다는 것이 컸고요. 또 중국도 이렇게 되게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아파트 사는지도 되게 중요하기도 그래요? 하고 그렇죠. 예. 아파트 외관도 되게 중요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고요. 네. 이 못지않게 되게 큰 부분은 부동산이 그 중국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제조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열심히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계속 짓고 분양이 되고 해야 중국 경제가 지탱된다? 네, 건설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계속 부양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경제 성장으로 중국 내에 있는 불만을 좀 잠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경제 성장이 좀 낮게 되면은 아랍의 봄이 일어난 것처럼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좀 표출될 수 있다고. 일자리 줘야 된다. 그렇죠. 인민들에게.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매해 졸업하는 대학생의 수가 매년 700만 명씩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인구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매년 700만 명씩 졸업을 하고 있는데 그 700만 명에게서 계속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높은 경제 성장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약 한 3% 정도 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7%였다가 요즘에 6% 후반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중국인의 지지를 얻으면서 하나의 강한 중국이라는 그런 깃발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건드리기 어렵다라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 좀 과열된다고 해도 찬물을 끼얹기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더 여파가 크니까. 맞습니다. 이 고민이겠습니다. 근데 그쪽도 집값 오르면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 맞아요. 도대체 우리는 사회주의라면서 이게 뭐냐 이런 고민도 당연히 들 거고. 맞아요. 반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잡다 보면 경기가 꺼지면 더 반발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같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LTV라고 해서 집값이 예를 들면 뭐 3억이면 은행 대출은 얼마까지 해주냐 이런 것도 딱 정해놓고 뭐 한 반밖에 안 해주는 걸로. DTI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월급의 얼마 이상을 대출받은 돈에 이자 갚는 거나 원금 갚는 데 쓴다면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중국도 그런 규제가 있어요? 네, 그 중국에는 DTI는 없고요. LTV는 있습니다. LTV야 사실은 뭐 3억짜리 집에 5억 빌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LTV 규제는 대략 몇 %쯤 줍니까?
1가구 1주택에는 네. 75%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한국보다는 확실히 규제가 약하네요. 그렇죠. 한국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2주택은 거의 구매하기 어렵게 네네, 됐고 맞아요. 뭐 양도세도 많이 매기고 한국을 베끼긴 베끼나 보네요. 여기도 약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대출 좀 덜 해주고. 근데 이걸 좀 더 규제라고 얘기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우리나라 규제에 비하면.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예. 각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네, 10년 동안 3배요? 평균적으로 3배? 에서 5배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심천에서 만났던 한 분은 예. 9년 전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9배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뭡니까? 그럼 그 동네 심천이면 특히 네. 특히 또 중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이니까 네. 특히 더 많이 뛰긴 했겠네요. 거기 1979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만 농 어촌이었는데 불구하고 네. 지금은 뭐 서울보다 훨씬 비싸고 그 9배라는 이야기에 제가 깜짝 네. 놀라가지고 예. 어떻게 9배나 올리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니 자기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라고 그냥 평균일 뿐이고 본인보다 더 많이 오른 사람 많기 때문에 자기는 예. 뭐 그까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아는 지인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인데 네. 10년 전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결국은 망해서 돌아오십니다. 네. 예. 그런데 돈을 더 버셨어요. 그래서 어째서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중국에 사업하러 가서 일단 식구는 살아야 되니까 집을 샀답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택을 그냥 옆에 같이 샀대요. 네. 사업은 망했대요. 네. 근데 그 값이 올라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오신다고. 영업의 수익으로 더 큰 수익을 내셨네요. 네. 네. 그래서 참 중국 집값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그때 들었는데. 그래서 중국에 이제 보통 대졸자의 평균 월급이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초임 임금이. 우리 돈으로? 네, 우리나라 예. 돈으로.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인데 이 비싼 집값을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네. 이제 그분은 자신은 이제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젊은 청년들은 멀리서 통근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이제 월세를 내면서 네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도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외곽에 살면 집값이 도시면 비싸니까 외곽에 살아야 되면 그렇죠. 제 시간에 출퇴근하려면 대중교통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차 타고 와야 될 텐데 그렇죠. 날씨도 우리랑 비슷하니 이거 오토바이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운데 못하죠. 근데 차값도 비싸고 그렇죠. 집값도 비싸고 처녀총각대야 친구들이랑 모여서 월세방 하나에서 뭐 2층 침대 3층 침대에서 잔다고 쳐도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방 한 칸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의 고민하고 비슷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하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이 얘기하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우리도 그렇다고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경제 발전 속도가 아주 빠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렇잖아요. 맞아요. 도시화가 빠르고 그러다 보면 집값은 빨리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빈부격차 커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래왔던 걸 중국도 하나하나 밟고 있네요. 근데 중국 관련 뉴스 듣다 보면 중국 경제 이야기할 때 그림자 금융이 많고 이게 사실은 숨어있는 골칫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안 그래도 나오신 김에 그것 좀 여쭤보죠.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활동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말합니다. 금융은 돈 꿔주고 돈 빌리는 게 금융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 안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은행이 아닌 예. 그러니까 은행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되 은행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P2P 대출. 뭐 사채, 전당포 혹은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 은행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펀드도 마찬가지로 펀드를 가입했을 때 뭐 원금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그것도 투자해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다 돈 맡겼다가 다시 되찾는 모든 그렇죠. 행위나 그렇죠. 돈 빌렸다가 갚는 모든 행위가 네. 은행을 안 거치고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면 다 그림자 금융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림자 금융이 꽤 많네요. 이런 기준으로 그럼요. 보면. 전 세계 어느 곳에 다 그림자 금융이 이미 있고요. 그림자 금융은 뭐 그 어감처럼 이상한 게 결코 아니고 네. 이미 저희 그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금융이고요. 근데 중국은 왜 이게 걱정이래요? 어느 나라에나 있고 그래서 당연히 자기 나라에도 있는 걸 텐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 중국 정부가 경기를 계속 부양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심하게 낮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그렇겠죠. 경제 성장률 생각하면 네네. 금리가 낮겠죠. 경기 네. 좀 살려보려고 낮춘 걸 텐데. 네. 너무 낮춰버려가지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가 된 것이었죠.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에 가서 보면은 금리가 써 있는 게 명목금리잖아요. 예. 실질금리라는 거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서 예금하면 몇 %예요 하면 3% 연 3% 드립니다 하는데 네. 시중 물가는 4% 5% 오르면 네. 그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된 거죠. 저희가 예금을 하면은 네. 그래도 물가보다는 예금 금리가 높아야지 예금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빵이라도 사뒀으면 100원 하던 빵 150원 하는데 네. 100원 예금했는데 110원도 안 주면 네. 그냥 그거는 빵 사놓을 걸. 그렇죠. 그게 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플러스여야지 예금도 하고 저희가 예금할 이유가 있는 건데 중국은 이렇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많이 낮춰버렸기 때문에 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들 중국에서는 예금 안 하고 돈 어디서라든지 빌려서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뭐 그냥 우스개로 빵이라도 사놓죠라고 했는데 네네. 뭐라도 사놓으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썩지 않는 거라면. 네, 맞아요. 티셔츠라도 사놓으면 지금 3,000원 하는 티셔츠가 내년에는 4,000원을 할 텐데 그게 낫죠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네.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투자를 현물로 부동산을 한 것이고 네. 사실 한국의 지금 실질금리도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한 0.7%쯤 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만. 지난달에 저희가 인상했지만 계속 저희가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네. 마이너스 0.7%였기 때문에 한국도 부동산에 많이 여러분이 투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대출금리 4% 내더라도 네. 뭐 집값은 4% 이상 오른다 그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던 것이고 중국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더 좀 심하겠네요. 더 심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많이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것이죠. 근데 중국 정부가 중국의 중앙은행이 네. 그러라고 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괜히 은행에 쟁여두지 마시고 가능하면 쓰시고 투자하라고. 네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실질금리를? 부분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전혀 없지 않겠지만 그런 네. 부분 많지 않을 것 같고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그런 자산을 계속 불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은행보다 다른 그 그림자 금융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림자 금융에 투자한다는 건 네. 뭡니까? 그러니까 은행 가면 예금 이자를 3%밖에 안 주는데 네. 시중 물가는 연 5%씩 오르니 네네. 은행에 예금하면 손해고. 네. 그럼 그림자 금융에 예금하면 돈을 더 많이 줘요? 이자를? 많이 줘요. 뭐 예를 들면 1년에 1.5% 정도 정기 예금인데 네. 그림자 금융 하면 한 4% 주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건 은행은 아닌데. 은행에서 그 상품을 팔아요. 펀드 같은 건데 우리 원금 비보장이에요. 근데 4% 줄 수 있어요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은행 창구에서. 네네. 그럼 그걸 팔면 돈을 거기다 묻을 것이고. 그렇죠. 그 돈 받아서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은. 네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구해다가 밖으로 보내는군요. 네네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상하게 왜 이렇게 예금금리 낮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예금을 할까 아니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네. 그 이유는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복지 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전한 저축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금리를 낮췄으니까 은행은 실제보다 더 돈을 더 싸게 조달한 셈이잖아요. 네. 예금한 사람은 자기가 받을 걸 덜 받고도 예금한 셈이니까 은행에서는 반대로 더 싸게 조달한 셈인데 네. 그렇게 싸게 조달해가지고 또 그렇게 싸게 조달한 걸 또 기업한테 빌려주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계속 잘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네. 이렇게 저금리로 계속 돈을 기업에 빌려줬고 그 뒤에는 개인들의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개인들은 왜 바보같이 그 싼 이자에 은행에 돈을 맡기냐 하면 절박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당장 병원이라도 가려면 이 예금이 있어야지 그거 어디다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 몇십 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과거에는 더 복제 제도가 없었으니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저축률 꽤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 돈 가져다가 기업들은 이런저런 투자도 하고. 맞아요. 중국도 저희가 옛날에 했던 모습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투자를 해서 회사는 망했는데 본사 사업 가격이 엄청 올랐네요. 이런 기업들 많았잖아요. 맞죠. 우리나라도. 그럼요. 많았죠. 네. 지금 중국의 저축률은 세계 최고인데요. 약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축률이. 그럼 100만 원 벌면 45만 원 그렇죠. 저축한다고요? 그렇죠. 엄청나죠. 이 은행에 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데. 네네. 야, 이것도 고민이겠습니다. 고민인가요? 당장은 고민은 아닌데 끊임없이 구조적으로는 어디 한쪽으로 부가 쏠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연금 가입률도 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연금액 지불하는 것도 평균적으로 한 70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만 한 달에 나오는 네. 연금이 15,000원이니까 뭐 사실상 거의 뭐 큰 도움이 안 되고 네. 가장 많이 준 곳이 상해거든요. 왜냐면은 지역별로 연금 지역별로 있나 봐요.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 같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상해가 가장 많이 주는데 상해가 14만 원 정도 주기 때문에 한 달에 그거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각자 도생이네요. 네네. 게다가 뭐 흑룡광성 같은 그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연금을 내야 할 청년들이 다 상해 같은 대도시에 내려와가지고 거기 연금 받으실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 줄 수 있는 돈도 1년치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이런. 예. 그런 지방 정부가 중국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지방 정부가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한 주머니에 모아서 중앙정부가 나눠주니까 그런 일이 없지. 네. 각 시군 구청별로 알아서 걷고 알아서 나눠주세요 하면 큰일 나죠, 진짜. 전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계속 나가는 시군구 많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또 그런 고민을 중국에서 하고 있군요. 또 그러니까 네. 지방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땅 팔아가지고 또 수입 받으려고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죠. 아까 모두에 미분양 쌓여 있는데 옆에 네네. 또 아파트 올리는 이유가 네네. 혜택 줄 테니까 올리세요. 그렇죠. 땅 팔아가지고 그걸로 수입 어떻게든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계속 굴러는 가야 하는 자전거인데 쉽지는 않겠네요. 야, 덕분에 또 중국에 대해서 요즘 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가보신 분의 이야기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네, 메리츠증권 윤민영 연구원과 함께 오늘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정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속에 있는 경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와 경제학의 만남, 오늘 스포노믹스 이정훈 스포츠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이야기 가져오셨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렇네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나눔이라는 단어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구단이 하나도 없는 리그, 나눔의 대명사, 뮤직축구 NFL의 수입과 분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 미식축구 리그. 네, 내셔널 풋볼 리그 약자죠. NFL. 네. 가난한 구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프로야구 구단도 보면 네. 돈 많은 구단이 있고 돈이 별로 없는 구단도 있어서 네. 돈 많은 구단은 돈을 펑펑 쓰고 그래서 더 좋은 선수도 데리고 오고 네. 또 돈 없는 구단은 항상 고민이고 뭐 근데 그건 또 자연스럽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데 내셔널 풋볼 리그 NFL에는 없어요? 가난한 구단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해도 또 하다 보면 돈 더 버는 구단도 있고 덜 버는 구단도 있죠. 더 버는 구단, 덜 버는 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NFL은 돈을 벌 때는 네. 그 뼛속까지 철저한 자본주의로 벌지만 네. 일단 돈을 벌고 나면 그러니까 그 돈을 나눌 때 예. 그때는 철저한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원칙을 지켜요. 똑같이 나눕니다. 예를 들면 NFL 같은 경우 지난 2015년 기준에 1년 수입이 130억 달러. 모든 구단 다 합쳐서 그렇죠. NFL 예. 전체가 번 거죠. 예. 전체가 번 게 이제 13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14조 1,200억 원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각종 입장 수익 네. 그리고
경기 중계하면 중계권료 수입, 거기에 붙는 광고 수입, 뭐. 또 각 구단에는 또 동그랗게 어디죠 광고판 붙일 때니 네. 그 돈 광고 수입을 다 한 주머니에 다 가져와서 유니폼 넣어요. 팔고 뭐 기념품 파는 수입 이런 것도 있죠. 그걸 각 구단이 일단 벌고. 네, 그 돈을 32개 팀이 32분의 1로 똑같이 나눕니다. 심지어 각 구단이 파는 유니폼 저지나 포스터 같은 기념품도 네. 그걸 팔아서 번 돈도 똑같이 나눠요. 세상에. 구단이 따로 챙길 수 있는 돈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럭셔리 좌석. 그러니까 홈 구장에서 스카이박스 같은 특석들, 특정하게 비싸게 파는 그 좌석의 수입은 고급 티켓 좌석 수입은 챙길 수 있고요. 그게 뭐 그리고 얼마나 되겠어요? 구장 매점에서 파는 핫도그나 뭐 맥주 파는 그 수입, 먹거리 판매 수입은 챙길 수가 따로 그거는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네. 가고. 그러니까 연고지 시장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혹은 뭐 구단주의 주머니가 빵빵하든 뭐 얇든 간에 상관없이 NFL은 32개 팀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리그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죠. 우리도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혹은 안 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한 해를 하고 나면 저도 그 친구들이랑 가끔씩 저 트럼프 포커 게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뭐 100원씩 200원씩 왔다 갔다 하면 누구는 뭐 10,000원 따가기도 하고 누구는 10,000원 잃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새벽녘에 자 판 끝냅시다. 그럼 다시 본전을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나누자. 근데 그런 게임을 몇 번 하면요. 네. 열심히 안 쳐요. 아니 어차피 다 나눠 가질 건데 뭘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아니요, 그게 게임도 이제 재미없어지고. 그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맹점이잖아요. 예.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 뭐 돈을 따로 못 버니까. 네. 그런데 스포츠는 좀 달라요. 스포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가난한 구단 없이 똑같이 수입을 나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32개 팀 전체가 똑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 평준화 현상이 나와요. 좋은 선수들도 골고루 그렇죠. 가질 수 있으니까. 전력 평준화 현상이 벌어지면 경기는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치열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1위를 해야 네. 돈을 더 많이 벌고 인기팀이 되면 다음번에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니 열심히 싸워보자 할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이 나눠주면 진다니까 기분은 안 좋을 뿐이지만 내년에 뭐 더 좋은 선수 데려오지 어차피 똑같이 배분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선수라면 예. 승리에 굶주려 있죠. 스포츠니까. 네, 스포츠 선수라면 승리에 굶주려 있고 오히려 이 제도가 1960년대에 생겼는데 NFL에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게 피트 로젤이라는 그 지금은 뭐 돌아가신 그 사무국의 이제 커미셔너인데 네. 피트 로젤 커미셔너가 이 제안을 처음 했을 때 수익 공유제를 하자라고 네. 했을 때 일부 구단주들은 반대했어요. 저 같은 논리로 반대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야지 뭐 똑같이 나누면 어떡하냐라고 반대했어요. 근데 피터 로젤이 그것만이 NFL이 사는 길이고 NFL 전체 리그가 살게 되면 당신은 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득해서 예. 지금의 제도가 자리 잡고 있고 사실 모두가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있죠. 지금 그래요? 따라하려고 하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NFL이 이 제도 때문에 꽤 성공을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죠. 지금 그 NFL 같은 경우 1년 수입이 14조가 넘어요. 네. 근데 다른 종목의 프로리그들과 비교를 해보면 1등 소위 원톱입니다. 독보적인 원톱입니다. 뭐 야구나 농구나 뭐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NFL 다음으로 1년 수입이 많은 프로리그가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수입을 돌파한 메이저리그 야구인데요. 네. 메이저리그 사무국 같은 경우는 이 100억 달러 돌파가 기념비적인 일이다라고 스스로 정말 엄청나게 자아자찬합니다. 그런데 100억 달러를 돌파해봐야 NFL보다 30억 달러가 적어요. 그러네요.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이 적어요. 10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감안해야 될 게 뭐냐면 NFL은 한 시즌에 팀당 16경기 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 10배가 넘는 팀당 162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1년 내내 야구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 경기당 벌어들이는 수입의 차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식 축구는 그 시청률도 더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출연료 비싼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게스트들 사이에서 네. 출연료 비싼 알짜 프로그램만 해라. 돈 안 되는 프로그램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NFL이 거군요. 비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리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시장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인데요. 축구 예. 네. NFL 수입의 절반도 채 안 되는 53억 달러, 5조 7천억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5조 7천억을 번다고 해서 우와 하는데 NFL은
그 배 이상을 벌어요. 연봉 수백억씩 데려오고 하는 게 엄청 돈 버는 줄 알았더니 그 미식 축구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그렇죠. 안 되네요. 똑같이 수입을 나누는 미식 축구가 다른 리그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죠. 저는 미식 축구가 한 시즌에 팀당 16경기만 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만 하고 딱 16번만 뛰고 1년 종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전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몰아서 하죠. 2월까지 이제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미식 축구 경기장이 야구장이나 축구장의 20배쯤 큰 것도 아니라서 관중이 그렇게 드는 것도 아닐 거고. 네. 돈을 어디서 벌어요, 그럼? 중개권료의 힘이죠. 아, 그럼 중개권료가 10배 이상 비싸요? 거의 압도적으로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NFL 중개권료가 2020년까지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3천억이 넘습니다. 아, 방송국이 이 돈 내고 가져간다는 거군요. NFL 중개권료가 29조입니다. 29조. 그러니까 1년 중개권료 수입이 한 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가 넘어요. 이 돈 갖고 가서 광고 붙이면 방송국들은 남겠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렇죠. 갖고 가는 거예요? 방송국들이 서로 못 가져가서 안달인데요. 그 NFL이 이 중개권료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NFL 사무국이 방송국의 이 경쟁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자본주의 입찰 경쟁 시스템을 정말 잘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NFL 사무국은 방송국들과 중개권료 협상을 할 때 고의로 일부러 특정 방송국 한두 개 중개권을 안 주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A라는 방송국에 중개권을 줬다면 네. 다음에는 B에게 주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합니다. 매번 경쟁 입찰에서 경매 방식으로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일단 저쪽에서 협상을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입찰을 계속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 CBS와 폭스가 있는데 CBS가 중개를 했어요 이번 시즌에. 그리고 네. 다음에 입찰에도 우리가 해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 많이 내야지. 그러면 그 얘기를 NFL 측에서 이제 폭스 쪽에 슬쩍 흘리는 거죠. 다음번에 쟤네가 또 치고 들어올 거야라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CBS 같은 경우에 실제로 1993년에 중개권료로 NFL 사무국에 연간 7,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87억 원을 제시했다가 예. 그 거절당하고 폭스에게 중개권을 뺏겼어요. 그리고 5년 뒤에 폭스가 갖고 있던 중개권료 협상이 만료된 5년 뒤에 CBS가 다시 중개권료를 따려고 지불한 돈이 얼마였냐면 98년에 7배에 가까운 5억 달러. 그러니까 NFL 사무국의 이 자본주의 경쟁 입찰 시스템이 그러니까 다음 협상 때는 5배 이상을 튀겨버리는, 7배 이상을 튀겨버리는 거죠. 이게 5년치 중개권료를 한꺼번에 5년에 한 번씩 파는군요. 네, 몇 년치씩 묶어서 팔고 뭐 길어지면 더 많이 비싸게 받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 경쟁 입찰 시스템의 장점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방송국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게 NFL 중개권료가 갖고 있는 또 중개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방송사가 슈퍼볼 중계를 못하면 스포츠 중계에서 왠지 밀린 것 같아요. 아, 그런 뉘앙스 우리나라 이미지. 뭐 지상파 방송에 예를 든다면 월드컵 중계랑 올림픽 중계를 못하게 된 방송사의 입장 같은 거죠. 그래, 그렇기도 하고 네. 또 한 시간 후에 저 축구 경기 인기 있는 경기를 하면 네. 그때부터 가족은 채널 고정이죠. 그렇죠. 한 시간 후에는 저거 볼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네. 저 채널에서 봐야 돼. 혹시라도 넘어가면 안 돼. 스테이 튠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 효과도 있죠, 물론. 아, 그러니까 양쪽에서 비딩을 할 때 네. 슬쩍슬쩍 가격을 알려주는군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비하인드로.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니네가 했으면 좋겠어. 네. 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저 기업들 M&A 할 때도 네. 파는 쪽에서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저 호텔방을 딱 층별로 나눠서 하게 한 후에 저쪽에선 3,500억 불렀는데 30분에 오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패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사실 이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그렇죠. 뭐 비딩이 계속 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죠. 야, 자기들끼리는 철저한 사회주의를 하는 NFL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 때는 철저한 자본주의예요. 그렇군요. 이 정도 중개권료가 다른 스포츠와 비교하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했어요? 5년치에 우리 돈으로 일단 1년에 30조? 벌어들이는 수익을 예. 따져봤을 때 네.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중개권료가 그 NFL 같은 경우 1년 중개권료 수입이 72억 달러잖아요. 우리 돈으로 72억 8조. 달러, 8조. 예. 다른 프로리그, 미국의 다른 프로리그들 중개권료를 보면요. 예를 들면 농구 같은 거 어때요? NBA가 27억 달러. 27억 달러면 메이저리그가 3조? 예, 메이저리그가 15억 달러. 한 2조 안 되네요. 그리고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이 2억 달러. 그리고 축구 메이저리그 사커가 9천만 달러. 아유. 그러니까 다 합하면 다른 리그 미국 내 다른 프로리그들 중개권료를 모두 다 합하면 44억 9천만 달러가 나와요. 네. 근데 NFL 중개권료가 72억 달러. 그 NFL 하나 중개권료의 60%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그 NFL 즉 미식 축구하는 선수들의 연봉도 네. NBA 농구 선수나 혹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보다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요. NBA가 더 받아요. 아, 연봉은 농구 선수가 더 받아요? 연봉은 농구 선수가 더 받아요. 매출은 적은 회사에서. 개개인이 운동하려면 그 농구를 하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흔히 농담삼아 하는데 예. 매출에서는 NBA가 미식축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NFL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NBA는 선수단 규모가 작아요. 농구는 5명이 하잖아요. 미식축구는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비 라인, 뭐 공격 라인, 디펜스, 뭐 오펜스 수비 라인도 갈라지고 팀 규모가 크고 예. 그다음에 셀러리 캡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 양쪽 다 셀러리 캡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선수가 돈을 나눠 가진다는 측면에서 선수 개개인의 연봉 킹을 봤을 때는 아, 농구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제가 벌고 그리고 이준우 씨가 이제 1000만 원을 번다라고 해도 그 예를 들면 이 100만 원을 저는 두 사람과 나누고 네. 이준우 씨는 100명과 나눠야 된다면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셀러리 캡이 각각 있긴 네. 있으나 농구는 몇 명 안 뛰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셔널 풋볼 리그는 중계권료 수입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이거 말고 다른 수입은 뭐가 있어요? 입장료도 그럼 반반씩 나눠 가져요? 반반이 아니고요. 입장료 예. 판매 수입은 그 홈팀이 60%, 원정팀이 40%. 하지만 홈 원정 경기를 같이 하니까 똑같죠 수입은. 비슷하게. 똑같죠 거의. 그리고 이제 스폰서 수입이 있는데 네. 뭐 중계권료가 크다는 건 스폰서도 많이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스폰서라는 건 여기저기 옷이나 뭐 광고 붙이고 뭐 그런 것도 받는 있고요. 거? 그리고 예. 또 그 사무국 전체에 들어가는 스폰서. 예. 그러니까 NFL 공식 스폰서, 그렇죠. 공식 스폰서 무슨 오렌지 주스 네. 이런 거죠.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슈퍼볼에서 광고할 수 있는 건 NFL 공식 스폰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2015년 현재 NFL의 이 스폰서십 수입이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입장권 판매 수익 같은 경우에는 NFL만의 독특한 정책, 블랙아웃 제도 때문에 언제나 매진. 그러니까 돈의 변동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매년. 블랙아웃 제도가 뭐예요? 블랙아웃이 이제 방송국에서 예. 그 화면 조정 화면이 나가거나 아니면 검정색 화면이 나가는 거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NFL에서 블랙아웃은 무슨 말이냐면 홈팀의 티켓이 매진되지 않으면 네. 그 지역에서는 그 경기를 TV로 중계할 수 없다라는 정책이에요. 에잉? 이렇게 중계권료를 사는 방송국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는데 관중석 비어 있으면 관중석에 한 명이라도 비면 매진에서 한 명이라도 TV 카메라 빠지면 철수야? 네, TV 중계를 못 해요. 우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TV 중계를 못 보는 일은 없어요. 그럼 TV 중계를 보기 위해서라도 관중이 차야 되겠네요. 그렇죠. TV 중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관중은 채워야 돼요. 야. 그런데 뭐 관중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NFL은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네.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구단이 있는데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를 연고지로 하고 있어요. 예.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고지에. 네. 근데 그린베이 패커스의 홈구장의 수용 인원이 8만 1,435명이에요. 어머나. 10만 명 사는 도시에. 근데 여기도 다 채워야 TV 카메라가 들어갈 그렇죠. 수 있어요? 10만 명이 사는 소도시에서 8만 명이 넘는 경기장을 만들더니 이거 정말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설이잖아요. 예. 경기장 건설 계획을 세울 때 너무 터무니없게 잡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이러면 매진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언제나 매진입니다. 오히려 티켓 구하기가 하늘이 별 따기예요. 시즌 티켓 구하려면요. 대기 명단에 이름 올려야 되고요. 시즌 티켓 받으려면 최소 40년 걸리고 내가 새롭게 시즌 티켓 그 회원이 되려면 예. 최소 40년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티켓을 갖고 있는 시즌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구입할 수 없거든요. 여기 시민들은 그럼 1년 내내 매번 경기 있을 때마다 다 경기장으로 모이는 거네요, 그냥. 여기 시민들도 모이지만 네. 미국 전역에 그린베이 패커스 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근 도시 제대로 노는군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즌권 같은 경우 NFL 시즌권 같은 경우는 시즌 티켓 구하려면 시즌권을 구하려면 대기줄이 어마어마해서 아무나 못 구해요. 그래서 웃돈 주고 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양도를 해주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로서는 정말 부럽게 그지없는 그 이야기인데 그린베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흥행을 훈훈한 흥행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NFL의 분배 정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똑같이 돈을 나누고 또 엄격한 팀별
샐러리 캡, 연봉 상한제를 적용하니까 네. 누구도 리그에서 정한 연봉 총액을 넘어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습니다. 어허.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선수들을 수급해서 데려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번 돈도 똑같이 나누고. 그리고 전력 평준화가 잘 되죠. 그 덕분에 사실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경우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 소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네. 소규모 팀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리그 뭐 메이저리그 야구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면 스몰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소위 스몰 마켓 팀이고 가난한 구단 팀이라고 해요. 돈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스몰 마켓 팀인 패커스가 인구 800만 명이 넘는 뉴욕 자이언츠와 경쟁력은 똑같이 있어요. 네. 금전적인 경쟁력, 선수 경쟁력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몰 마켓, 빅 마켓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럼 이 구단들은 명예를 위해서만 싸우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전력 평준화가 되니까 정말 치열한 승부를 불러고 똑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변명의 거리 여지가 없죠. 연예인들 출연료도 똑같이 나누고 다만 시청률로 그냥 순위만 매긴다. 네, 그렇죠. 그러면 과연 더 잘 돌아갈 것인가? 모르겠어요. 뭐 TV의 연예인들의 구조는 예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NFL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필요 전력 있겠네요. 평준화가 치열한 승부를 만들고 치열한 승부는 관중과 시청자를 더 많이 모으고 네. 흥행 대박, 수입 대박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스포츠에서 나눌수록 더 부자가 된다는 말은 NFL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난 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멸망한 줄 알았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핵심 코어 안에 이게 들어있었네요. 네. 참 신기한 아이러니입니다. 돈을 벌 때는 자본주의식으로 나눌 때는 공산주의식으로 나눌수록 더 부자가 된다. 네, 아주 성탄 연휴에 잘 어울리는 주제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가장 유망했던 금융상품들 어떤 거였는지 또 반대로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금융상품들은 어떤 거였는지 올해 1월달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했어야 되는지를 가만히 복기해보면서 재테크 실력 기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꺼번에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샴푸나 세제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리필용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데 이 리필용 제품의 내용물과 양과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면 이 리필용 제품이 더 비싼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잔에 2,000원에 파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려고 리필해주세요 했더니 리필하는 건 2,500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보통 제품이 2.4리터면 리필 제품은 그보다 용량이 적은 2리터짜리인 경우가 많은데 언뜻 보면 그래서 리필 제품이 가격 자체는 조금 싸지만 용량이 적은 것까지 감안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리필 제품이 오히려 더 비싸게 계산되는 거고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일반 제품은 경쟁 제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 행사를 자주 많이 하는데 리필 제품은 그냥 저 구석에 놓고 알아서 필요한 분들 사가겠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할인 행사를 잘 안 해서 리필 제품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샴푸나 세제 리필 제품 사실 때는 리필이니까 싸겠지라고 그냥 집지 마시고 꼭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가끔은 면도기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할인 행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면도기 몸체에다가 날을 6개 한꺼번에 더 넣어주는 그런 제품은 그냥 면도 날만 6개 따로 낱개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어들 때만큼은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인 스크루지 영감만큼 지독한 구두쇠가 가끔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리그 NFL이라고 하죠. 이 미식 축구 리그에는 여러 구단들이 있는데 이 구단들 중에는 가난한 구단도 없고 부자 구단도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미식 축구 리그의 독특한 수입 분배 구조 덕분이라는데 미국의 미식 축구 리그는 어떤 수입 구조와 어떤 분배 구조를 갖고 있길래 모두가 다 나라 규제에 비하면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예. 각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네, 10년 동안 3배요? 평균적으로 3배? 에서 5배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심천에서 만났던 한 분은 예. 9년 전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9배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뭡니까? 그럼 그 동네 심천이면 특히 네. 특히 또 중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이니까 네. 특히 더 많이 뛰긴 했겠네요. 거기 1979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만 농 어촌이었는데 불구하고 네. 지금은 뭐 서울보다 훨씬 비싸고 그 9배라는 이야기에 제가 깜짝 네. 놀라가지고 예. 어떻게 9배나 올리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니 자기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라고 그냥 평균일 뿐이고 본인보다 더 많이 오른 사람 많기 때문에 자기는 예. 뭐 그까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아는 지인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인데 네. 10년 전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결국은 망해서 돌아오십니다. 네. 예. 그런데 돈을 더 버셨어요. 그래서 어째서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중국에 사업하러 가서 일단 식구는 살아야 되니까 집을 샀답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택을 그냥 옆에 같이 샀대요. 네. 사업은 망했대요. 네. 근데 그 값이 올라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오신다고. 영업의 수익으로 더 큰 수익을 내셨네요. 네. 네. 그래서 참 중국 집값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그때 들었는데. 그래서 중국에 이제 보통 대졸자의 평균 월급이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초임 임금이. 우리 돈으로? 네, 우리나라 예. 돈으로.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인데 이 비싼 집값을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네. 이제 그분은 자신은 이제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젊은 청년들은 멀리서 통근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이제 월세를 내면서 네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도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외곽에 살면 집값이 도시면 비싸니까 외곽에 살아야 되면 그렇죠. 제 시간에 출퇴근하려면 대중교통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차 타고 와야 될 텐데 그렇죠. 날씨도 우리랑 비슷하니 이거 오토바이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운데 못하죠. 근데 차값도 비싸고 그렇죠. 집값도 비싸고 처녀총각대야 친구들이랑 모여서 월세방 하나에서 뭐 2층 침대 3 잘 사는 가난한 구단이 없는 구조가 됐는지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거품이다 아니다 더 오를 거다 이런 엇갈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의 시야를 나라 밖으로 넓혀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는 요즘 어떤 상황이고 또 그 나라들은 최근에 뭐가 고민인 건지 등등 다른 나라의 속사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나라의 속사정 오늘도 글로벌 금융탐방기라는 책을 쓰신 메리츠증권 윤민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출연하셨던 게 지난 9월 3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파업으로 저희가 주말 방송을 당분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딱 그때 다큐멘터리 찍으러 인도네시아로 떠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제 다큐멘터리예요?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의 동물들 이야기예요? 어떤 겁니까?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예. 투자를 할 때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 그 나라 그쵸. 정말 그 나라의 속사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보셔도 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좋은 정보도 드리려고 저희가 TV였으면 가져다 트는 건데.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네요. 특히 중국의 부동산 이야기. 네, 맞습니다. 중국에 저도 지인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집값 요즘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되지도 못하게 중국은 훨씬 더 올랐더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 시각으로 보면 야, 이 정도 올랐으면 거품이거나 버블인 건데 중국 안에서도 뭐 여러 의견이 있더군요. 아직 더 오를 거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습니까? 유기현건께서도 중국 가서 직접 보고 오셨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북경이나 상해, 뭐 심천 같은 그런 대도시 가면은 그 아파트의 가격은 서울 강남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도 치면 뭐 30평 정도 되는 국민주택 규모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아파트는 좀 큰 편이고요. 예. 뭐 50평, 60평짜리가 많이 있고 비싼 거는 뭐 50억짜리, 60억짜리도 있으니까 50평, 60평이 5, 60억이면 평당 1억이네요. 네네네. 어이구. 그런 아파트들이 증비했는데 또 반면에 지방의 그 중소형 도시에 가보면은 네. 다 지어졌는데 입주가 안 된 아파트들도 상당수 보였습니다. 빈집 그렇죠. 미분양이네요, 그럼. 그렇죠. 미분양된 아파트 상당히 보였고 예. 흥미롭게도 그 옆에 또 아파트 또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미분양 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뭐 잘못 짚으면 미분양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옆에서 또 짓고 있는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어쩌려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660개 도시들을 조사해 본 결과 반년 동안 전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가구의 수가 무려 6,500만 호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미분양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분양하려고 옆에다 짓는지 걱정이네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런 거 보면 이제 곧 거품 꺼지기 시작할 거다. 물론 거품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약한 곳부터 꺼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도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도시로까지 올 테니 이 부동산 너무 비싼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반드시 비쌀 이유가 있지. 그 돈 내는 사람들이 괜히 내겠냐라는 또 의견도 만만치 않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지탱해주는 그런 의견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중국에서는 인간 역사상 가장 큰 거대한 도시화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화? 네, 도시화. 농촌에서 계속 올라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기존에 낙후된 주택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더 좋은 집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집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크다. 그 수요. 네, 그 수요도 있다는 것이 컸고요. 또 중국도 되게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아파트 사는지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파트 외관도 되게 중요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고요. 네. 이 못지않게 되게 큰 부분은 부동산이 그 중국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제조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열심히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계속 짓고 분양이 되고 해야 중국 경제가 지탱된다? 네, 건설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계속 부양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경제 성장으로 중국 내에 있는 불만을 좀 잠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경제 성장이 좀 낮게 되면은 아랍의 봄이 일어난 것처럼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좀 표출될 수 있다고. 일자리 줘야 된다. 그렇죠. 인민들에게.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매해 졸업하는 대학생의 수가 매년 700만 명씩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인구 많으니까요. 그렇죠. 매년 700만 명씩 졸업을 하고 있는데 그 700만 명에게서 계속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높은 경제 성장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약 한 3% 정도 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7%였다가 요즘에 6% 후반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중국인의 지지를 얻으면서 하나의 강한 중국이라는 그런 깃발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건드리기 어렵다라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 좀 과열된다고 해도 찬물을 끼얹기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더 여파가 크니까. 맞습니다. 이 고민이겠습니다. 근데 그쪽도 집값 오르면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 맞아요. 도대체 우리는 사회주의라면서 이게 뭐냐 이런 고민도 당연히 들 거고. 맞아요. 반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잡다 보면 경기가 꺼지면 더 반발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같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LTV라고 해서 집값이 예를 들면 뭐 3억이면 은행 대출은 얼마까지 해주냐 이런 것도 딱 정해놓고 뭐 한 반밖에 안 해주는 걸로. DTI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월급의 얼마 이상을 대출받은 돈에 이자 갚는 거나 원금 갚는 데 쓴다면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중국도 그런 규제가 있어요? 네, 그 중국에는 DTI는 없고요. LTV는 있습니다. LTV야 사실은 뭐 3억짜리 집에 5억 빌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LTV 규제는 대략 몇 %쯤 줍니까?
1가구 1주택에는 네. 75%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한국보다는 확실히 규제가 약하네요. 그렇죠. 한국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2주택은 거의 구매하기 어렵게 네네, 됐고 맞아요. 뭐 양도세도 많이 매기고 한국을 베끼긴 베끼나 보네요. 여기도 약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대출 좀 덜 해주고. 근데 이걸 좀 더 규제라고 얘기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우리는